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입니다. 저는 책을 소개하는 북텔러 남현숙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 강빈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부제로 새로운 조선을 꿈꾼 여인입니다. 박정혜 작가님의 장편 역사 소설이죠. 강빈이 누구입니까? 조선 인조임금의 며느리이자 소현세자의 아내, 즉 세자빈이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조선의 인조임금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죠. 이에 강빈은 남편인 소현세자를 따라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청나라 심양에서 8년 동안의 볼모 생활을 하게 되죠. 당시 조선의 여인으로서 집 밖에 멀리 외출조차 하기 힘든 그런 규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조선을 벗어나 북의 생활을 했던 여인은 바로 강빈이 최초였습니다. 강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조선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무역인으로 그리고 경영인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전문 여성 CEO였죠. 하지만 볼모 생활을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인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녀는 시아버지인 인조에게 사약을 받아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인조는 왜 며느리인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을까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전쟁과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히스토리가 아닌 여성이 중심이 되는 허스토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은 강빈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 스토리와 강빈의 자녀 중 살아남은 딸이 장성하여 어렸을 때 죽은 어머니 즉 강빈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또 다른 스토리, 이렇게 두 스토리가 서로 교대하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강빈은 16살 때 세자빈으로 간택돼서 궁중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인 소현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독수공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현세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죠. 세자빈으로 간택되기 수해 전에 세자빈 간택역이 있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간택된 세자빈이 바로 윤씨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사촌이 이인자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파혼을 당하게 되죠. 이에 가련한 윤씨는 그만 자결을 하게 되죠. 이 소현세자는 아직도 수년이 지났지만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빈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연시를 써서 소현세자에게 보냅니다. 결국은 소현세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죠. 그래서 강빈이 26살 때 첫 아들 원손을 낳게 됩니다. 16세 혼례를 해서 26세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꽤 늦은 셈이죠. 그만큼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해 12월 겨울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발발을 했죠. 청나라는 왜 조선을 침략했을까요? 인조 임금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죠. 광해군은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명나라와 신흥 부상국인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던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정을 일으킨 인조 정권은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를 비판하고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를 배척하고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병을 파견해서 도와준 그 명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친명백청 정책을 이들의 그 근간으로 삼았죠. 그러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조선이 그들의 명나라의 배후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선을 침략하여 그 끈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꽁꽁 언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한양까지 침략을 했죠. 왕송과 강빈 그리고 궁실 여러 사람들은 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하고 인조는 길이 막혀서 남항산성에 몽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화도가 함락이 되고 그 와중에 강비는 남몰래 원손을 안전하게 강화도 밖으로 피신시키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세자빈에게 명나라 대장에게 배례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세자빈이 한갓 장수에게 배례를 하다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신하가 뜨겁게 달궈준 하루를 강빈의 처소에 들여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오랑캐 장수에게 배려하는 치욕을 겪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강빈은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그런 명분은 너나 가져라.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내인에게 당의를 입히고 큰 머리 칠보를 얹어서 세자빈으로 위장을 시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 거죠. 또한 그 남한산성에 몽진해 있던 인조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산성 밖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바다에 찢는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숨돌릴 틈도 없이 강비는 남편 소현세자를 따라서 볼모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양에서 심양까지 끌려가는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조선에 지나면서 청나라의 군대에 짓밟힌 조선의 땅과 그 백성들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청나라 심양에 도착해서 그들은 청나라가 제공한 그 세자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자관은 그 청나라와 조선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현세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청나라는 툭하면 왜 약속한 대로 공료를 제대로 보내지 않느냐, 군병을 왜 숫자를 맞추지 못하느냐, 기간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리고 도망간 포로들을 잡아오기로 약조를 했으면 지켜야지 왜 그러지 못하느냐, 남몰래 왜 남한산성을 수축을 하느냐, 왜 명나라와의 의리를 완전히 끊지 못하냐 등등 시도 때도 없이 겁박하듯이 세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될 물량이 더 이상 없다.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조선에서도 남몰라라 하고, 또 청에서는 계속해서 윽박지르니까 중간에 끼인 세자는 옴싹달싹 못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또한 청나라 황제는 시도 때도 없이 연회장에 불러서 세자에게 꼭두까시 노릇을 시키고 사냥터에도 부르고 전쟁터에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그 세자가 주로 외교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활동을 하는 반면에 그 강비는 그 세자에게 그 내조를 하는 그 아내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자관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당시 세자관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좁고 그리고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도 너무 빠듯했죠. 근데 강비인이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조선의 포로들이었죠. 당시 변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포로가 대략 한 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면 약 5%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 청나라는 그 인구는 적고 자꾸 영토는 확장되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하니까 각국에서 이렇게 포로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청에 끌려온 조선 포로들의 상황은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그들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노예시장에서 돈으로 주고받는 그런 매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인척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속환을 시켜서 다시 조선으로 들여왔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화살바지 그 역할을 하고, 나이든 이들은 소나 나귀처럼 그냥 온갖 그 노동에 시달리고, 여인들은 성놀이개나 등 긁기, 발 닦기 같이 그런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혹한 것은
이 포로 중에 도망을 쳐서 간신히 세자관에 도착해서 자기들을 좀 은신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그 청나라와의 약조도 있고 그들을 더 이상 이렇게 은신시킬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포로들을 청나라에 다시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강비는 너무너무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선 자신이 돈을 벌어서 이 포로들을 좀 속환시켜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를 하다가 밀무역을 시작을 하죠. 밀무역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남초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네, 바로 담배죠. 남초를 밀무역을 하고 또 뭐 조선의 약재나 조선의 온갖 진귀한 과일들을 무역을 하면서 강비는 큰 돈을 법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쳤다가 다시 붙잡힌 포로들을 그때 청나라는 너무나 잔인하게 그 발 뒤꿈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 도망치다 잡혀온 포로들을 속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갈 데 없는 어떤 여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속환시켜서 자신의 품에 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더 이상 비용을 안 대주고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신들은 이에 반대를 하지만 강빈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전문 농업 경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속한된 조선인 포로들에게 그 노동을 하게 해서 벼농사를 짓게 하고 소출을 많이 한 그런 사람에겐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식으로 굉장한 그 경영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조선 쌀하면 또 최상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또 쌀 장사를 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강비는 그 누추한 세자비는 싹 리모델링하고 연못까지 크게 지어서 위풍당당하게 만들어서 그 청인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고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그 재상을 숭상하기보다는 그 부자를 숭상하는 그런 기운이 만연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그 강빈과 세자의 일거수일투족, 일거수를 그 염탐해서 조선으로 보고하는 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자들의 대부분은 그 인조의 후궁인 조씨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간자들이 보낸 장계는 승조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씨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조씨가 이 간자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조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조의 가장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는데 그 세력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여인 중에 가장 표독스러운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이 조씨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전조차도 이 조씨를 두려워하고 이 조씨의 현울림에 죽어간 이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자들이 보고된 것을 조씨는 귀앤머리에서 인조에게 쏘곤쏘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인조에게 보고를 하고 인조는 조금씩 이 조씨의 말에 효능이 되어갑니다. 권력욕이 강한 그 조씨에게 가장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이는 심양에 있는 세자와 세자빈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 심양에 있던 강빈에게 친정 아버지의 부음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강빈은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일시 귀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인조 임금은 며느리 강빈이 친정에 가서 고고를 하고 모친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여러 번 주청을 드렸는데도 말이죠. 인조에게 강빈은 미운 털이 박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듣자 하니 강빈은 화리를 일삼아 윤택한 살림을 추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정신까지 썩어들게 한 아주 나쁜 여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힌 것이죠. 그래서 인조는 그 자신의 며느리인 강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심양에 가더니 도리어 화색이 도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조는 소현세자와 강빈에게 아주 냉담하게 대하고 그들을 다시 심양으로 보냅니다. 신하들도 인조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자 내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죠.
청나라가 영경을 함락합니다. 영경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북경. 청나라가 영경을 함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나라를 함락시켰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세자관이 심양에서 영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영경으로 이사를 한 소현세자와 강비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영경은 큰 도시였죠. 그곳에서는 서양에 앞선 기술, 문물, 문화, 정신, 종교까지 너무나 이 놀라운 일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그들의 문물에 막 심취를 하고 그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와도 교류를 하면서 빨리 이 앞선 기술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조선으로 가서 부국 조선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이런 소현세자와 그 강빈의 거동이 역시 간자들의 눈에 의해서 다 일일이 조선의 그 인조와 조씨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볼모 생활을 끝내고 강빈은 남편인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이는 운명은 어땠을까요?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질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영익의 치료를 받으면서 옥체가 검게 변하고 이목구비에서 검은 피가 흐르면서 죽게 된 거죠. 이는 누가 봐도 독살임에 틀림이 없는 그런 증세였죠. 이영익은 바로 조씨의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강씨는 모골로와 통곡하면서 후회를 하죠. 왜 조씨의 최측근인 이영익이 치료하게끔 내버려뒀을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보통 세자를 치료하던 의원은 세자가 죽으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인조는 이영익을 국문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세자의 장례식도 너무나 홀대하게 치르게 하죠. 여러모로 보아 어찌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와 조씨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남편 소현세자를 잃은 강빈의 운명은 정말 백척간도에 달립니다. 자, 세자가 죽었으니 세자 자리를 빌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소현세자의 아들이 원손이 세자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인조는 그 영경에 그 볼모로 있던 복림대군을 불려들여서 세자 자리에 앉힙니다. 복림대군은 바로 소현세자의 아우이기도 하죠. 세자 자리를 원손을 안 앉히고 복림대군을 앉힌 인조의 속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만약 원손이 세자가 되고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그의 친모인 강빈이 세력을 휘두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겠죠.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그 강빈이 타겟이 되는 거겠죠. 어느 날 인조는 자신의 수라상에 그 전복 구이에 독이 들었는데 이 독을 탄 여인이 바로 강빈이라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빈을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강빈의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다 들여서 신문을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죠. 그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강빈은 별당의 유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강빈의 친정 식구들 전부 유배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결국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서 그녀를 죽입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강빈의 아들 3명은 제주도로 유배를 당해서 결국 죽게 되죠. 이로써 소현세자와 강빈이 꿈꿨던 강한 조선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자, 소설 강빈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